오늘은 카메라의 구조와 종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의 종류. 자, 이렇게 생긴 카메라를 우리는 SLR이라고 해요. 싱글 렌즈 리플렉스라고 해서 이란 반사식 카메라를 SLR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디지털화돼서 DSLR이라고 해요. 이런 카메라들의 특징은 렌즈가 교환이 된다는 겁니다. 카메라 한번 줘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생긴, 스크린에 나온 거랑 거의 똑같죠? 이렇게 생긴 카메라를 SLR이라고 하고 디지털화돼서 DSLR이라고 하는데, 이런 카메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렌즈가 분리가 돼서 다른 렌즈를 교환해서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저 멀리 있는 것을 당겨 볼 수 있는 망원 렌즈를 장착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넓게 찍는 광각 렌즈를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요거는 마크로라는 렌즈인데 접사라고도 해요. 요거는 꽃이나 곤충이나 아주 작은 것을 바짝 들어가서 크게 찍을 수 있는 렌즈예요. 요런 것을 마크로 렌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거울이 달려 있죠. 거울이 달려 있어서 뷰파인더로 볼 때 거울에 반사된 빛이 여기 안에 프리즘을 통해서 또 한 번 반사가 돼서 이렇게 뷰파인더로 볼 수 있는 눈이 하나인 이란 반사식의 카메라를 SLR이라고 합니다. 디지털화 돼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옹알이 하지 마시고요. DSLR이라고 합니다. 자, 눈이 하나인 카메라이죠. 눈이 하나인 카메라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눈이 두 개인 카메라가 있는데요. 좀 전에 보셨던 요 그림이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이렇게 거울에 반사돼서 이렇게 프리즘에 또 반사돼서 뷰파인더로 보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거울 뒤에 필름이 있고요. 필름 앞에 셔터막이라는 게 있어요. 좀 전에 보셨던 게 눈이 하나인 카메라라면 요거는 눈이 두 개인 카메라입니다. 자, 눈이 하나라서 싱글 렌즈 리플렉스라고 했어요. SLR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눈이 두 개면 뭐라고 부를까요? 예? 더블. 또 이안 뭐라고 해요? 이안. 그러니까 이건 눈이 하나니까 이안이고 이건 이안. 맞아요. 영어로는 뭘까요? 더블 렌즈 리플렉스? TLR이라고 해요. 요거는 구조가 밑에 있는 렌즈는 요거겠죠. 밑에 있는 렌즈는 여기 요 안에 셔터와 조리개와 기타 등등이 요 기능이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밑에 거는 바로 필름에 상이 맺히도록 되어 있고, 위에 있는 거는 이것도 똑같이 거울에 반사돼서 여기에 기름종이 같은 불투명한, 반투명한 유리판이 있어요. 그 유리판의 바깥에 상이 여기에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찍을 때 이렇게 들고 이렇게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요 카메라들의 특징은 필름의 사이즈가 정방향이에요. 정방향이라는 말은 정사각형 6cm예요. 필름의 사이즈가. 근데 일반적인 이런 SLR 카메라들은 필름의 사이즈가 3.6cm에 2.4cm예요. 이거는 6cm, 이거. 이런 카메라들을 중형 카메라라고 해요. 미러리스라고 하기도 하고, 렌즈 파인더. 이런 카메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지고 오셨으니까 한번 줘보세요. 눈으로 보는 것과 찍히는 게 위치가 달라요. 여기에 보이는 거는 라이카이고 이건 소니인데,
렌즈 파인더 카메라의 특징은 뷰파인더로 보는 것과 필름에 찍히는 게 달랐어요. 왜 그러냐면 보이는 위치와 찍히는 위치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필름 시절에는 요랬는데 요즘엔 이것이 다 디지털화 돼서 눈으로 보는 것과 사진이 찍히는 것이 요즘에는 똑같이 찍힙니다. 자, 미러리스의 특징은 아까 보셨던 거울이 없고 바로 이렇게 센서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도 바로 필름이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앞에 셔터막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뷰파인더가 앞에서 보던 뒤에서 보던 뻥 뚫려 있어서 다 보이도록 되겠죠, 요거는. 근데 요거는 요즘에 나오는 미러리스는 똑같이 뷰파인더가 있는데 전자식 뷰파인더라고 해요. 요거는 광학식 뷰파인더라고 하고, 요즘에는 뷰파인더가 미러리스는 거의 다 전자식 뷰파인더입니다. 그리고 이런 카메라들의 특징은 저게 되죠. 라이브 뷰 촬영이 되죠. 보통 여기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핸드폰으로 찍은 것과 똑같이 여기에 보이는 대로 찍히게 되어 있고요. 눈을 여기다 갖다 대면 화면은 자동으로 꺼지고 여기에 뷰파인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뷰파인더를 보면 이 안에 아주 조그만 액정이 보여요. 액정이 이 안에 들어있어서, 조그만 액정이 들어있어서 여기로 들어온 빛을 센서로 받아서 그 다음에 처리를 해서 여기에 보여지든가 뷰파인더로 보여지든가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학식 뷰파인더보다는 반응 속도가 조금 느려요. 전자식 뷰파인더는 센서를 통해서 들어온 빛의 정보를 카메라가 전자신호로 바꾸는 딜레이 타임이라는 게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광학식 뷰파인더보다 전자식 뷰파인더는 반응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전자식 뷰파인더를 그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진 않아요. 혹시 사실 일이 있으면 꼭 광학식 뷰파인더가 있는 카메라를 사셨으면 좋겠고요. 미러리스는 거울이 없어진 만큼 무게도 살짝 더 가벼워졌어요. 이런 SLR보다 무게가 많이 가벼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가벼워서 작아서 편리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카메라는 작고 가벼운 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자세도 불안정하고 카메라 워크도 잘 안 되는데 작고 가벼운 걸 쓰다 보면 자꾸 흔들린다거나 작은 것에 가벼운 것에 몸이 길들여져 버리면 좋은 사진을 제대로 찍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이런 광학식 뷰파인더에 묵직한 카메라로 몸이 길들여져서 잘 사용할 수 있을 단계가 지나고 그 다음에 이런 카메라를 사용하시면 이것도 잘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걸로 배워놓으면 이 카메라를 잘 못 써요. 순서가 이런 카메라로 잘 찍으면 이 카메라도 그냥 쉽게 다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핸드폰으로 찍어도 이거를 잘 다룰 수 있을 정도만 되면 핸드폰으로 찍어도 사진은 잘 찍을 수가 있어요. 사진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 하루 종일 1년 내내 카메라 메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 찍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사진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카메라 잘 안 가지고 다녀요. 필요할 때만 쓰죠. 그리고 평소에 갑자기 필요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요. 핸드폰으로 찍어서 전시하고 데이터도 정리하고, 왜냐? 어차피 핸드폰으로 찍어도 이런 카메라 찍을 수 있을 만큼 잘 다룰 수 있으니까. 근데 그 기초는 바로 이런 카메라를, SLR급 카메라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생긴 카메라는 뷰 카메라라고 해요. 대형 카메라예요. 그리고 좀 전에 봤던 미러리스 카메라도
필름 사이즈가 이 정도예요. 3.6cm에서 2.4cm. 근데 여기 보이는 뷰 카메라, 대형 카메라라고 해요. 이런 카메라의 필름의 사이즈는 4인치, 5인치, 8인치, 10인치. 대형 카메라의 필름의 사이즈는 큰 거는 보통 A4 용지 크기 정도 되는 필름이 쓰여져요. 그리고 그 절반 크기의 4, 5인치의 필름이 쓰여지기도 하고요. 자, 필름의 크기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는 크기가 있는가 하면 그 절반 크기인 이 정도 크기의 필름이 이런 대형 카메라들의 특징은 필름의 크기가 A4 용지 크기 정도 되는 것과 A4 용지의 절반 정도 되는 크기의 필름을 사용합니다. 상대적으로 여기에 있는 아까 보시던 중형 카메라는 6cm, 6cm니까 한 요 정도 필름 가져왔구나. 아우, 이럴 때 아주 큰 도움이 되죠? 자, 요게 중형 카메라예요. 보시는 게. 정사각형으로 찍히면서 6cm, 6cm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게 이게 일반 SLR 35mm 카메라의 크기입니다. 필름의 크기예요. 이 한 컷 한 컷이 긴 쪽은 3.6cm, 좁은 쪽은 2.4cm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대형 뷰 카메라의 특징은 뭐냐면 가운데에 이게 달려있죠. 주름관이에요. 무슨 역할을 할까요? 벨로우즈라고 해요. 원래는 한국말로는 주름관, 일본말로는 뭔지 아시겠어요? 자바라. 네, 자바라라고 하니까 귀에 확 들어오시죠? 항상 이 시간에 자바라를 얘기하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바로 이해가 되죠. 이 자바라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름관 안에 얘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큰 필름이 요 뒤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요 렌즈 렌즈 안에는 뭐 셔터, 조리개, 기타 등등 모든 기능이 요 안에 렌즈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메라들은 좀 고가예요. 과거에는 아주 집 한 채 가격 정도의 고가였는데 지금은 사용하는 분들이 예전보다는 많지 않아서 싼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자, SLR 카메라의 구조를 좀 깊이 있게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렌즈로 통해 들어온 빛이 거울에 반사돼서 오각형 펜타 프리즘에 하나, 둘, 또 이렇게 반사가 되죠? 그래서 뷰파인더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구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진이 찍히는 그 순간은 거울이 올라가서 앞에 있는 셔터막이 같이 올라가고 그 뒤에 필름 또는 센서에 사진이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뭐 렌즈는 그대로 빛이 통과되는 거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거울이 올라갔다 내려오죠. 네, 거울이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사진이 찍히고요. 요 뒤에 거울 뒤에 이렇게 올려놓고 보시면 여기에 셔터 막이라는 게 보여요. 보입니까? 카메라에 잘 잡히나요? 네, 여기 셔터 막이 있습니다. 자, 렌즈를 한번 볼게요. 렌즈는 크게 포커싱 링과 줌 링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멀리 있는 걸 당겨보는 걸 뭐라 그런다고 했죠? 멀리 있는 걸 당겨보는 거, 망원 렌즈. 우리가 보는 시각보다 더 넓게 보는 렌즈를 광각 렌즈라고 해요. 근데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렌즈를 줌 렌즈라고 그래요. 멀리 있는 걸 당겨보기도 하고 우리가 보는 시각보다 넓게 보기도 하고 넓어졌다, 멀리 있는 걸 당겨봤다. 요 기능을 줌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줌 링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포커싱 링이라고 있죠. 포커싱 링은 초점을 맞추는, 내가 원하는 부위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초점 링, 포커싱 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용할 때는 수동으로 놨을 때요. AF 오토포커싱으로 놨을 때는 셔터 버튼을 한번 살짝 잡으면 띠릭 하고 초점이 맞아요. 그럴 때는 자동으로 오토포커스로 되어 있는 거고, 수동으로 할 때 이 버튼을 수동으로 딱 제낀 다음에 이 포커싱 링으로 내가 원하는 부위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렌즈는 100mm 접사 렌즈예요. 근데 얘는 단렌즈예요. 100mm 밖에 못 봐요. 24에서 70mm까지 보는 줌 렌즈. 그 같은 경우는 여기 줌링이 따로 달려 있겠죠. 70에서 200mm까지 보는 줌 렌즈는 여기에 똑같이 줌링이 달려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100mm의 화각만 볼 수 있는 렌즈예요. 그래서 줌링이 없고 여기 앞에 포커싱 링만 있어요. 단 렌즈는 요만큼만 딱 정해져 있어요. 줌 렌즈는 넓게도 보고 멀린 거 당겨도 보고, 그것을 줌 렌즈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단 렌즈라고 하고요. 렌즈의 종류를 보면 기준이 되는 게 사람의 시각, 사람이 보는 요 각도와 거의 비슷한 렌즈를 50mm 렌즈라고 해요. 요거를 표준 렌즈라고 합니다. 표준. 이것을 기준으로 사람이 보는 시각보다 보여지는 것이 좁아지면서 멀리 있는 걸 당겨보는 것을, 이쪽을 망원, 사람의 시각보다 넓게 보는 것을 광각이라고 해요. 망원 렌즈의 대표적인 게 70-200이라는 화각의 렌즈가 있고, 광각 렌즈의 대표적인 거는 24에서 70mm라는 화각의 렌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쓰이는 게 100mm 마크로라는 게 있고요. 광각 쪽에서는 또 많이 쓰이는 게 1635라는 광각 렌즈가 있어요. 자, 표준을 기준으로 망원은 70-200인데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렌즈이고, 또 화질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광각 쪽으로는 2470이라는 화각의 렌즈가 대표적인데 이것이 또 화질이 좋습니다. 이 이외에, 여기 있는 거 이외에 단렌즈들도 많아요. 여기 보면 100mm 마크로 하나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표준 렌즈로는 50mm도 있지만은 35mm 단렌즈, 요 위에 85mm 마크로 단렌즈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70-200, 2470이고요. 무엇을 기준으로 본다고 했죠? 사람의 눈과 보이는 각도가 거의 비슷한 50mm를 기준으로 봅니다. 50mm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예, 크게 말씀해 주세요. 표준. 예, 표준 렌즈라고 해요. 기준은 50mm로 잡아주셔야 돼요. 50mm보다 멀린 걸 당겨보면 망원, 50mm보다 넓게 보면 광각.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 예. 어렵지 않죠? 예. 별로예요? 별로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카메라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캐논의 5D라는 모델인데요. 전면에서 봤을 때 15.2cm, 6인치네요. 높이는 4.4인치, 11.3cm이고요. 옆면, 측면, 뒷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면에서 봤을 때, 렌즈를 탈거한 상태에서 봤을 때 마운트를 보시면 여기에 빨간 점이 있어요. 빨간 점이 본체에도 있고 렌즈에도 보시면 여기에 빨간 점이 있어요. 예. 빨간 점 나오나요? 예. 여기 있는 빨간 점과 여기에 있는 빨간 점 같이 맞대면 들어가게 됐어요. 그 다음에 돌려주면 소리 나죠? 딱 하고. 이렇게 되면 렌즈가 장착된 거고요. 렌즈를 분리할 때는 여기 보이시는 요 렌즈
분리 버튼을 누르고 돌려주면 렌즈가 분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 점을 렌즈 마운트 인덱스라고 해요. 그리고 요 양운으로 된 동그란 거를 렌즈 마운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미러 보셨죠? 전면에 보시면 이렇게 미러가 보입니다. 그리고 미러와 본체와 렌즈가 정기적 신호를 주고받는 접점이 있어요. 그리고 렌즈 해제 버튼, 그리고 심도 미리 보기 버튼이 이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셀프 타이머 램프, 이게 뭔지 다들 아시죠? 혼자 사진 찍으려고 어디에 올려놓고 딱 누르면 띠띠띠띠띠띠띠 하면서 착각하고 찍히잖아요. 그때 여기서 불빛이 반짝거리는 거예요. 띠띠띠띠 반짝반짝 빵, 그 다음에 이렇게 사진이 찍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셔터 버튼이라고 써있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거를 그냥 셔터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정확하게는 셔터 버튼입니다. 셔터는 미러 뒤에 센서 앞에 셔터 막이 있어요. 아까 거울을 이렇게 올려서 셔터 막을 보여드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메인 다이얼, 요 위에 다이얼이 있어요. 여기에 다이얼이 있고 요 다이얼이 뒤에도 있어요. 근데 얘는 동그랗게 되어 있고 얘는 위에만 살짝 올라와 있죠. 근데 제조사마다 요건 살짝씩 달라요. 니콘은 요 앞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요 다이얼이 니콘은 여기 올라가 있고 제조사마다 다이얼이 다릅니다. 그리고 요 다이얼은 메뉴나 셔터나 조리개를 조작할 때 조작하는 다이얼이에요. 캐논은 요게 셔터 값을 바꾸는 다이얼이고, 니콘은 여기 있는 것이 셔터 값, 그리고 조리개 값은 캐논은 여기서 하고 니콘은 요 앞에서 해요. 조리개 값을. 제조사마다 조작법이 살짝씩 다릅니다. 그거는 각자 가지고 계신 모델에 따라 조작법이 다르니 꼭 나의 카메라는 셔터는 어디 걸로 조절하고 조리개는 어디 걸로 조절하고 꼭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첫 시간에 5가지 검색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 있죠. 검색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해보셨어요? 다행이네요. 안 해보신 분 다 해보셨어요? 이야, 믿을 수가 없는데요. 이걸 해보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던데 사실은. 자, 위에서 봤을 때, 카메라를 위에서 봤을 때요. 이게 모드 다이얼, 촬영 모드 어디에 놓고 찍느냐? 지금은 P 모드에 놓고 같은 장면을 0에 하나, 플러스 1 하나, 마이너스 1 하나 3장을 찍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같은 장면을 3개를 찍으면서 손에 조금 익숙해지시기도 하고, 어떤 거는 까맣게 찍는 게 이쁜 것이 있고 또 어떤 거는 하얗게 더 밝게 찍어준 것이 이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해 보시라고 같은 장면을 3개를 찍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P 모드에서 그렇게 찍으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초급에서 P 모드로 그렇게 찍다가 중급으로 올라가면 바로 매뉴얼 모드로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면 외장 플래시를 달 수 있는, 기자들이 보면 카메라 위에 딱 위에 플래시, 외장 플래시 꽂아서 이렇게 플래시 팍팍 터트리면서 찍는 거 보셨죠? 그것을 꽂는 접점이 바로 여기에요. 핫슈라고 하고요. 그리고 시도 조절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뷰파인더가 있는 어떤 카메라라도 여기나 여기 옆에 보시면 조그만 다이얼이 있어요. 뷰파인더 옆에 보면. 안 보이나요? 예, 요 다이얼을 돌리면서 내 시력에 맞게 맞춰주는 거예요. 사람은 저마다 다 시력이 다르잖아요. 안경 쓴 사람도 있고 안경 안 쓴 사람도 있고 다양하겠죠. 거기에 맞게 내 시력에 맞게
시도를 조정하라고 있는 시도 조절 다이얼이에요. 요거를 어떻게 맞추냐 하면 반셔터를 한번 살짝 누르면 띠릭 하고 초점이 맞죠. 그랬을 때 뷰파인더 안에 보이는 숫자 같은 게 나온 게 있어요. 그것이 선명하게 보이면은 내 시력하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약간 뿌옇게 보인다라고 싶으면 띠릭하고 맞은 다음에 요거를 돌려서 선명하게 맞추면 됩니다. 근데 가끔가다 이게 나도 모르게 만져져서 틀어지기도 해요. 그 찍다가 숫자가 흐리게 보이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요거 맞추시면 됩니다. 시도 조절이 내 눈에 내 눈에 맞추는 거. 초점 맞추는 거라고. 초점 맞추는 거하고 달라요. 초점을 맞추는 거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띠릭 하고 초점 맞추는 거 그거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시도 조절은 뷰파인더에 보이는 뷰파인더 안에가 선명하게 보이는 그럼 내가 다른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나중에 나오겠지만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뷰파인더를 보면 이런 정보들이 나오잖아요. 뷰파인더 안 보셨어요? 많이 안 나올 거예요. 나와요. 이런 정보들이 나와요. 얘가 선명하고 쨍하게 보여야 얘도 잘 보이는 거예요. 글씨 자체가요? 예. 뷰파인더를 봤을 때 얘가 선명하게 잘 보여야 돼요. 띠릭하고 초점이 맞췄는데 얘가 흐리게 보일 수도 있어요. 얘가 안 맞으면. 띠릭하고 초점이 맞췄는데 얘도 안 보이고 얘도 흐리게 보이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도 조절 다이얼로 이게 선명하게 보이게 맞추면 얘도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는 이미지에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거고요. 시도 조절은 얘를 선명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얘를 선명하게 보이는 물에서 전체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각종 정보가 뜨는 LCD 창이 요 위에 있고요. 뭐 셔터, 조리개, 뭐 ISO,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연사 촬영, 뭐 어쩌고 막 측겁 저기 뭐 측거점도 여기 뜨기도 하고 측광 방식도 여기 뜨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현재의 카메라 세팅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요 창에 한 번에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LCD 패널 조도 버튼 여기 보시면은 전구처럼 생겼죠. 이 아이콘이. 이걸 누르면 여기에 불이 들어와요. 어두운 데서 밤에 야간 촬영할 때나 실내에서라도 어두우면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불이 들어와서 쉽게 정보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F, 화이트 밸런스, 드라이브 ISO, 측광 방식 등등, 노출 보정 등등 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요. 근데 요거는 제조사마다 달라요. 제조사마다 다르고 모델마다 다르니까 요거를 요 아이콘이나 글씨를 읽고 무엇이구나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그림은 거의 다 공통이에요. 요게 살짝 옆으로 여기 와 있기도 하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 그림만은 공통이에요. 자, 카메라 뒷면입니다. 뒷면에 보면 복잡하죠? 예. 복잡해요. 근데 이거 다 알 필요 없어요. 지금은 다 알 필요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보는 뷰파인더죠. 여기를 보면서 우리가 사진을 찍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시도 조절 다이얼 보이시죠? 여기 요거 시도 조절 다이얼이고요. 그리고 LCD 창. LCD 창에 메뉴를 누르면 LCD 창을 통해서 메뉴를 바꿔가면서 자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생 버튼 찍자마자 바로 보시죠. 그리고 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예, 삭제입니다. 예. 캐논 같은 경우는 조그 다이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조그 다이얼이고 이게 퀵 컨트롤 다이얼. 캐논 같은 경우는 이게 조리개를 조절하는 다이얼이기도 하고 메뉴에서 요거를 돌리면 또 메뉴도 요걸로 조절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걸 그냥 조리개, 셔터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메뉴를 눌러서 요걸로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가장 주 기능은
조리개, 셔터예요. 제조사에 따라서 조작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캐논에서는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버튼들, 얘네들은 한 번씩 보면 이게 무슨 기능을 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돋보기에 플러스, 돋보기에 마이너스 돼 있죠. 돋보기에 플러스는 뭘까요? 확대. 돋보기에 마이너스면 축소. 재생할 때 확대하고 축소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여기 보면은 빨갛게 돼서 뭘로 돼 있어요? 영상. 하얗게 돼서 스틸, 사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메뉴, 인포, 재생, 삭제 등등 보시면은 요거는 메뉴 버튼이구나, 픽스 스타일 버튼이구나, 인포를 누르면은 카메라에 정보가 나오겠구나, 쉽게 아실 수 있겠죠. 근데 일일이 이걸 다 알려드리고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제조사마다 버튼의 위치와 사용법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조리개, 셔터 이것만 아셔도 돼요. 지금은 나머지 기능들은 조리개와 셔터를 만지다 보면 나머지 기능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한 번씩 만지게 돼요. 그러다가 고장난 줄 알고 들고 와서 선생님 이거 잘못됐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한 번씩 만져보면서 실수하면서 느는 거예요.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쓰시는 카메라들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 이거 몇 번 이렇게 만지고 한다고 해서 카메라 절대로 고장나지 않습니다. 망가지지 않으니까 떨어뜨리는 거 정도가 아니면은 그냥 막 만지셔도 돼요. 고장나지 않습니다. 막 만지시고 많이 만지세요. 집어 던지지만 마세요. 예. 만지는 거를 겁내지 마세요. 그리고 고장나는 거를 겁내지 마시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고 배우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정경화 씨가, 피아니스트 정경화 씨, 바이올린이에요? 다시 가겠습니다. 바이올린 연주하시는 정경화 씨가 유학을 갔는데 자기를 무대에 세워주지 않더래요. 그래서 교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한테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저는 그 인터뷰 보고 저도 되게 감명을 받았었어요. 피아니스트 네.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 얘기했고요. 자, 옆면을 보면, 옆에 보면 플래시 버튼이 있어요. 이 플래시 버튼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 보이죠?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플래시 버튼 누르면 얘가 펄짝 이렇게 올라와요. 요것도 있네요. 이렇게 플래시 버튼이 올라와요. 이렇게 찍으면은 플래시가 터지죠. 근데 어떤 카메라들은 이게 없어요. 좀 고급 기종으로 갈수록 이렇게 내장된 플래시가 없고 외장만 쓰세요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올라온 걸 팝업 플래시라고 하는데 비싼 기종의 카메라일수록 이런 게 없어요. 팝업 플래시가 올라오는 플래시 버튼이고요. 옆면에 보면은 이렇게 열게 돼 있어요. 여기도 열게 돼 있고요. 이렇게 요 뚜껑을 열어보면 요 안에 외장 플래시를 싱크로하는 케이블이 꽂을 수도 있고요. 릴리즈, 리모컨, 줄로 된 유선 리모컨, 셔터 탁 눌러주는 삼각대 받쳐놓고 유선 릴리즈 단자가 여기 있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은 영상이나 또는 컴퓨터나 연결할 수 있는 HDMI 출력 단자도 있고요. 사진을 찍어서 TV나 컴퓨터에 연결해서
볼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메모리 슬롯, 메모리를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메모리가 없네요. 카메라의 기능 중에서 아까 모드 다이얼, 촬영 모드 다이얼이라는 것이 있는데 P 모드, 프로그램 제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P로 돼서 초록으로 되는 것 또는 초록색 네모 또는 뭐 오토 또는 뭐 인텔리전스 뭐 그래서 A나 I 이렇게 써졌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모드가 있어요. 그거는 완전 전자동입니다. 모드 다이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거 말하는 거예요. 여기 중에서도 보면 초록으로 돼 있어서 네모로 된 게 완전 자동이에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요 P 모드로 사용하고 계시죠? P 모드 프로그램 제어는 뭐냐면 밝기 조절은 가능해요. 밝기 조절을 가능하고 P 모드인데 초록색으로 된 거는 밝기 조절을 안 되고 완전 자동이고 근데 지금 P 모드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기초를 배우면서 손에 익히면서 기초를 좀 더 배우면 바로 매뉴얼 모드로 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도 프로그램 모드를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 대표적으로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그냥 P 모드로 놓고 그냥 대충 그냥 팍팍 찍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찍은 후에라도 나중에 포토샵 같은 걸로 후보정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찍는 거예요. 제가 찍는 입장에서의 P 모드와 우리 선생님들이 찍는 입장에서 P 모드는 다른 겁니다. 충분한 실력이 있다면 P 모드로 찍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컨트롤할 수 있다면 P 모드 찍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카메라의 기초를 배우고 손에 익히기 위해서 P 모드를 찍으시되 같은 장면을 0에 하나, 적정에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3장을 찍어 보심으로 해서 손에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TV 모드, AV 모드라는 게 있어요. TV 모드는 셔터 우선 제어라고 해요. 셔터 값을 결정해 놓으면 나머지는 카메라가 알아서 자동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조리개 우선 모드는 뭐냐면 조리개 값을 설정해주면 똑같이 나머지를 카메라가 자동으로 세팅을 해줘요. 자, 조리개가 뭔지 잘 모르시죠? 바깥쪽이 뿌옇게 날라가면 뭐라 그랬어요? 네, 안쪽이 뿌옇게 날아가면 전체가 쨍쨍하게 다 잘 보이면 펜 포커스. 그것을 조절하는 게 바로 조리개예요. 초점이 맞는 점을 기준으로 바깥쪽을 뿌옇게 날려버릴 거야. 또는 전체적으로 다 잘 보이게 할 거야. 그것을 조절을 하는 것이 조리개인데 그것을 기준으로 심도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나머지는 카메라가 판단하게 하는 것이 조리개 우선 모드이고 셔터 우선 모드는 뭐냐면 스포츠, 대표적으로 스포츠 경기 같은 축구나 권투 같은 거 동작이 엄청 빠르잖아요. 그 동작에 맞춰서 셔터 값을 미리 세팅을 해놓고 나머지는 카메라가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리개하고 셔터하고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했죠.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조절하고 이 두 가지의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은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매뉴얼 모드예요. 두 가지만 사진을 찍을 때 아주 뭐 급하게 전문 기자나 스포츠 기자처럼 급하게 빨리 이렇게 찍을 일이 없으면 가만히 이걸 쳐다보면서 난 이게 아웃포커싱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바람에 흔들리니까 조금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해서 찍으면 잘 찍힐 거야. 이 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매뉴얼 모드 찍으면 되겠죠. 자, 요거는 뭐냐 하면 카메라 사시면 거기에 끼워주는 책자예요. 매뉴얼 책자. 근데 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 하면 이것만 봐서는 몰라요. 근데 제일 쉬운 거 제가 알려드렸죠? 여기 보니까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제가 알려드렸죠? 내 카메라 모델
요거는 6D니까 6D, AF 그냥 한번 검색해 보는 거예요. 아, 6D의 AF는 이거를 AF라고 하는구나. AF의 기능은 이거구나. 6D 드라이브, 6D ISO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그 모델의 ISO를 바꾸는 방법, 드라이브 바꾸는 방법이 나오면서 드라이브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AF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직접 그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평생 안 잊어먹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검색을 생활화하십시오. 그래도 매뉴얼을 보면 어떤 게 있는지 대충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글을 안 떼신 분이 계신가요? 한글은 다 떼셨죠? 자, 이미지 센서. 내 카메라에 센서 얘기하는 거예요. 1.8분의 1인치 유효 화소 720만 화소, 총 화소수 740만 화소, CCD, 원색 필터, 인터페이스, 스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총 화소수가 740만 화소인데 그 중에서 써먹을 수 있는 유효 화소가 720만 개라는 거예요. 화소는 뭐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에 점이 몇 개 있느냐. 가로 곱하기 세로가 총 740개인데 그 중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게 720만 개밖에 안 된다. 그 중에 20만 개는 바깥쪽에 있다든가 아니 바깥쪽에 삥 둘러서 하나씩 빠지는 게 있어서 아마 20만 개는 못 써먹는가 봐요. 그래서 보면 카메라를 처음 사실 때 보면 몇만 화소 몇만 화소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실제로 매뉴얼을 보면 740만 화소라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유효 화소가 720만 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조건 어느 카메라든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일 포맷. 사진을 찍었을 때는 JPG, DCF, DPOP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JPG로도 저장이 되고 뒤에 나오겠지만 RAW 파일이라는 것으로도 저장이 됩니다. 파일 포맷은 이렇게 스틸과 영상으로 나눠져 있는데 영상으로는 MPEG-1 포맷으로 영상이 저장이 됩니다. 자, 기록 해상도 잘 보시면 3072 곱하기 2304가 740만일 거야. 근데 요 중에 이거를 다 740만을 다 써서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7메가 정도가 되는데 메모리 용량이 작으니까 나는 조금 더 작게 저장할 거야 라고 설정을 하면 가로가 3072이겠는데 한 2600개만 써서 저장을 할 거야 라고 설정을 하면 사진의 용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점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점을 적게 사용할수록 이렇게 파일의 용량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영상은 VX 파일일 때는 640에 480에 30fps 이렇게 돼 있잖아요. FPS는 frame per second라고 해서 1초에 30장의 사진을 찍는 속도로 영상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즉 사진보다는 영상을 찍는 게 생명을 더 단축시키는 거예요. 640에 480 점의 숫자가 이런데 점의 숫자는 똑같은데 초당 30장을 저장하느냐 초당 16.6장을 저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파일의 용량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겠죠. 이거는 카메라의 매뉴얼마다 달라요. 근데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보면 AF 방식, 뭐 초점 방식 이런 것도 기종마다 다 달라요. 근데 요거 정도만 보셔도 매뉴얼을 보시면 아, 내 카메라는 이렇구나 하는 정도를 알 수가 있겠죠. 15일 아마 15일까지 제주도에서 전시를 하고 있을 테니까 그때 시간이 되시면 제주도로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사진 보고요. 그때 못 오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9월 달에 또 제주에서 또 전시를 하니까 그때 오셔도 됩니다.
7월 달에 못 오신 분 9월 달에는 꼭 오시면 되겠고요. 9월 달에도 못 오신다? 예, 그때는 발병이나 나십시오. 자, 8일에 뵙겠습니다. 네.